아니, 한국,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당신들이 자꾸 이러면 우린 뭐 먹고 삽니까? 여기는 한국 거제 옥포항. 칠흑 같은 겨울 바다를 가르며 대한민국의 비밀 기지가 출항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전혀 몰랐던 움직임, 그리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선택이었죠. 세계가 절망에 빠진 순간 유럽은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가 잠궈버린 숨통 앞에 내노라 하는 초강대국들조차 고개를 저어버린 최악의 난제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계산을 뒤집을 한국이 유럽을 구하기 위해 거제 옥포항을 출발합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금단의 공학을 단 1년 만에 초토화시켜버린 한국의 기술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클라우스 아이젠베르크, 독일 연방경제기후부 에너지자문위원, 27년 경력, 유럽 에너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연방경제기후부 긴급 연락망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가 울린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뜻이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지금 바로 나와. 러시아가 움직였어. 저는 묻지도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베를린 상황실까지 20분.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는데 그 조용한 거리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자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화면마다 붉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15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표정들이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루드비히 함머 박사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30년 넘게 에너지 정책을 다뤄온 사람이에요. 저보다 경력이 긴 대선배죠. 그런 루드비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이것 좀 봐.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가스 공급량 그래프가 찍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곡선이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실시간입니까? 그래. 1시간 전부터 이 모양이야. 저는 다른 모니터들을 훑어봤습니다. 유럽 전역 가스 저장률 하락, 파이프라인 유량 급감, 소비 예측 곡선, 통제 불능, 전부 한 방향이었습니다. 아래로, 가파르게,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에너지 분석관 하인츠가 헤드셋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유량이 30%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줄어들 겁니다. 저는 바로 물었죠. 근거는? 러시아 쪽이 기술적 점검을 이유로 유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이건 점검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점검이라는 말은 핑계였죠.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유럽 전체 가스의 40%가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독일만 놓고 보면 50%가 넘었죠. 난방, 발전, 공장 가동, 전부 그 가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를 쥐고 있는 나라가 밸브를 천천히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루드비히가 제 옆으로 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해. 이거 통제 가능한 수준이야? 저는 모니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27년 만에 처음 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모른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단번에 밸브를 잠근 게 아닙니다. 더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 5% 줄이고 다음 주에 3% 더 줄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마치 유럽이 발버둥 치는 걸 구경하듯이 말이죠. 한 달 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연방경제기후부 장관실이었죠. 20명 넘는 관료와 전문가가 긴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 정리해 주세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산업부 담당자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현재 추세대로라면 동절기 진입 전에 가스 저장률이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집니다. 장관이 다그쳤습니다. 위험 수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담당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멈추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가스가 끊기면 난방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가 서고, 전기가 끊기고, 병원 장비가 멈추고, 식품 저장 시설이 작동을 멈춥니다. 도미노처럼 전부 쓰러지는 겁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해법을 말하세요. 상황 설명 말고 해법을요. 에너지 수급 담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가스를 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배로 실어오는 겁니다. 장관이 바로 물었죠. 그럼 당장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와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독일은 30년 넘게 러시아 가스에 기대왔습니다. 파이프로 바로 들어오니까 바다에서 배로 받는 시설 자체가 필요 없었죠. 그래서 독일에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0개입니다. Zero.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터미널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부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육상 터미널 신규 건설에 최소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 순간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이요? 우리는 이번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5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5년짜리 해법을 들고 온 겁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년?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는 이번 겨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고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목을 조이고 있었죠. 그때 독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온수를 끊었습니다. 시청 건물 난방 온도를 15도까지 낮췄죠. 야간 가로등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세계 4번째 경제대국이에요. 자동차를 만들고 화학산업을 이끌고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는 나라가 가로등을 끄고 수영장 온수를 끊고 있었습니다. 절약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했고 철강 공장은 야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유리 제조 공장은 아예 문을 닫는 곳이 나왔죠. 공장 하나가 멈추면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이 흔들립니다. 그 중소기업이 멈추면 거기 직원 가족들의 생활이 무너지죠. 연쇄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상황실에 남아서 숫자를 지켜봤습니다. 가스 저장률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죠. 이러다 진짜 끝나겠다. 그때였습니다. 비상대책 문건을 뒤지던 중이었죠. 두꺼운 보고서 뭉치 사이에 끼어있던 얇은 문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대안 시나리오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영어 약자로 FSRU. 저는 하인츠를 불렀습니다. 이거 뭔가?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는 게. 하인츠가 다가와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구의 배 한 척을 가져다 대는 겁니다. 그 배 안에서 얼어있는 가스를 녹이고 다시 기체로 바꿔서 육지 가스관으로 밀어넣는 설비입니다. 배 위에 터미널을 올린다는 소리야? 그렇죠. 육상에 짓는데 5년 걸리는 걸 바다 위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다 위에 터미널을 띄운다고요. 영하 162도짜리 극저온 가스를 배 위에서 처리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임시방편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임시방편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때 루드비히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라우스, 임시방편이라도 좋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벽한 답이 아니야. 당장 작동하는 답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완벽한 해법을 기다리면 5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5년은 없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고비였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사양, 재기화 효율, 운영 안정성,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진지해졌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제조국 표기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단어가 찍혀 있었죠. 한국.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조선 강국, 그 정도였죠?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을 떠올려 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루드비히한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여기 봐! 이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 루드비히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 조선소 규모로는 세계 최고지. 근데 이런 특수 설비도 가능해? 그걸 확인해 봐야죠. 저는 그날 밤 상황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거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막을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차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이 정말 이 겨울을 넘길 답을 갖고 있단 말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유럽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FSRU.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다 위에 터미널을 띄운다는 발상 자체가 정통 에너지 인프라, 전문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27년간 저는 땅 위에 짓는 시설만 다뤄왔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배관을 깔고 안전 시스템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걸 배 위에서 하겠다고요? 오전 9시 긴급 기술 검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연방경제기후부 3층 대회의실이었죠. 전날 밤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 절반이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진 얼굴들이었죠. 장관이 회의를 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대안 보고서에 FSRU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오늘 결론을 내야 합니다. 기술 검토를 맡은 에너지공학 전문가 프리드리히 슈타인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극저온 시스템 분야에서 유럽 손꼽히는 전문가였죠. 프로젝터를 켜더니 화면에 FSRU의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기본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영하 162도로 얼려서 운반합니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배에 실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걸 다시 쓰려면 원래 기체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재기화라고 합니다. 장관이 끼어들었죠. 그건 알겠는데 그걸 배 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습니다. 프리드리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영하 162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일반 철강이 유리처럼 깨집니다. 배관이 쪼개지고 밸브가 얼어붙고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소재부터 다릅니다. 극저온 특수 합금을 써야 하고 단열 시스템을 몇 겹으로 감싸야 하죠. 열교 항이는 소수점 단위로 효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 한 번이면 공급이 끊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는 걸 점점 실감하고 있었죠. 루드비히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질문 하나 하겠네. 재기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프리드리히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시나리오가 공급 중단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하인츠를 봤는데 하인츠도 입술을 꽉 다물고 있더군요.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체를 다루는 설비가 바다 위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건 보통 엔지니어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육상 터미널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FSRU는 얼마나 걸립니까? 프리드리히가 대답했습니다. 새로 짓는다면 2년에서 3년입니다. 기존 LNG 운반선을 개조하는 방식이라면 1년 이내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1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이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희망을 갖기엔 일렀지만 최소한 숫자상으로는 이번 겨울 전에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인프라 안전 담당관 마르틴 베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다 위에 띄운 임시 설비에 국가 에너지 공급을 맡기자는 겁니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국가 인프라를 임시 방편으로 돌리자는 말을 여기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일리 있는 반론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르틴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바다 위 설비는 불안 그 자체였죠. 그때 루드비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틴, 자네 말이 맞아. 이건 임시 방편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임시 방편 말고 뭐가 있나? 회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루드비히가 이어서 말했죠. 완벽한 해법을 기다리면 5년이야. 그 5년 동안 독일이 버틸 수 있겠나?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끊기고 사람들이 얼어붙는 동안 우리가 회의실에 앉아서 완벽한 설계도를 기다리자는 건가? 마르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저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것 중에서 당장 작동하는 걸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죠.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FSRU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기술 실현 가능성, 납기, 제조사 선정, 이 세 가지를 일주일 안에 보고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프리드리히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커피를 건네면서 말했죠. 클라우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 FSRU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야. 그건 나도 알아. 아니,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 프리드리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하 162도에서 작동하는 열교환 시스템, 극저온 특수 합금 배관, 다층 단열 구조, 기체 압력 조절 장치, 안전 차단 시스템까지 이걸 전부 배 한 척 안에 집어넣어야 해. 그리고 그게 바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솔직히 말해봐. 프리드리히가 손가락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이 규모를 감당할 조선소가 없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가능은 하지만 납기가 문제야.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극저온 특수 설비 분야에서 검증된 레퍼런스가 부족해. 그러면 프리드리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야. 한국 조선소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극저온 화물창 기술, 납기 관리, 대형 선박 건조 능력 전부 갖추고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 저는 어젯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봤던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때는 그저 제조국 표기란에 찍힌 글씨였는데 이제는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 조선소의 실적이 어떤데? 프리드리히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어. 70%야. 극저온 화물창 기술은 독보적이고 대형 조선소 3곳이 동시에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납기 준수율도 업계 최고 수준이야. 70%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건 시장 점유가 아니라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루드비히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라우스, 나도 밤새 자료를 좀 뒤져봤어. 한국 조선소가 극저온 화물창에 쓰는 멤브레인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LNG 운반 분야에서는 업계 표준이 돼 있더군. 그 정도야? 그 정도가 아니야. 이 기술 없이는 대형 LNG 운반선 자체를 못 만들어. 그리고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대량 적용할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한국뿐이야. 저는 복도 창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밖으로 베를린 시가지가 보였죠. 여전히 건물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가스가 끊기면 저 불이 꺼집니다. 저 공장이 멈춥니다. 저 거리의 사람들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열쇠가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다면 가장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 신조라면 2년에서 3년. 하지만 기존 LNG 운반선을 개조하는 방식이라면 1년 안에도 가능해.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든. 1년. 이번 겨울에는 못 맞추더라도 다음 겨울에는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미 확보한 FSRU를 빌려 쓰는 방법도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27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뤄오면서
저는 늘 육상 인프라만 생각해 왔습니다. 땅 위에 짓고, 땅 위에서 운영하고, 땅 위에서 관리하는 것. 그게 정석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운명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의 한 척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루드비히가 퇴근하면서 제 사무실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집에 안 가고? 생각할 게 많아서. 루드비히가 문틀에 기대서며 말했죠. 클라우스, 나는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30년간 러시아 파이프에 의존하면서 잊고 있었던 게 있어. 에너지 안보라는 건 공급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편한 길만 골랐지. 파이프 하나에 모든 걸 걸었어.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드비히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에 취해서 위험을 외면했던 겁니다. 루드비히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권, 빨리 움직이자. 우리만 찾는 게 아닐 거야. 유럽 전체가 같은 답을 찾고 있을 테니까.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FSRU 기술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FSRU?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얼음가스를 받아서 녹이고 기체로 바꿔서 육지의 가스관으로 밀어넣는 거대한 심장이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심장. 그 심장이 뛰는 한 유럽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심장이 멈추면 유럽이 멈추는 거였죠. 그리고 그 심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유럽이 이 겨울을 넘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유럽의 생존을 어깨에 올려놓을 만큼 그들의 기술은 믿을 수 있는 건가? 그 답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저의 27년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FSRU 기술 실현 가능성, 납기, 제조사 선정. 장관이 요구했던 3가지 항목이 정리된 문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설비를 누구한테 맡기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선택이 틀리면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끊기고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정치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죠. 장관이 특별기술 검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에너지부 관료, 조선 분야 기술 자문관, 안보 전문가, 재정 담당관까지 30명 가까이 모였죠. 긴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야 합니다. FSRU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후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조선기술자문관 에리히 슈미트가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 FSRU를 건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곳은 4곳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일부 조선소입니다. 장관이 바로 물었죠. 4곳이면 선택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에리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지가 있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리히가 프로젝터를 켜더니 후보별 비교 자료를 띄웠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영하 162도를 다루는 능력. 프리드리히가 기술 설명을 맡았습니다. FSRU의 핵심은 극저온 시스템입니다. 영하 162도에서 금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철강은 유리처럼 깨집니다. 배관이 쪼개지고 용접 부위가 갈라지고 밸브가 얼어서 작동을 멈춥니다. 이걸 막으려면 특수 합금을 쓰고 단열을 몇 겹씩 감싸고 열교환 시스템을 소수점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곳 중 어디가 가장 낫다는 겁니까? 프리드리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을 20년 넘게 축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고 극저온 관련 사고율은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검증된 레퍼런스가
수백 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마르틴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중국도 LNG 운반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중화 조선소가 최근에 수주를 늘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드리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도 LNG 운반선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좋은 특수설비 분야에서의 누적 실적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이 수백 척의 검증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수십 척 수준이에요. 그리고 FSRU는 단순 운반선보다 훨씬 복잡한 설비입니다. 제기화 장치, 압력 조절 시스템, 안전 차단 장치까지 전부 한 척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프리드리히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열교환 효율에서 5% 차이가 나면 20년 운영 기간 동안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수점 한 자리가 천문학적 차이를 만드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효율 5%. 겉보기에는 작은 차이죠. 하지만 20년, 30년을 곱하면 국가 예산 규모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한 번 선택하면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납기였습니다. 이게 저를 가장 긴장시킨 부분이었죠. 장관이 직접 물었습니다. 납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각 후보별 예상 납기를 말해주세요. 에리히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현재 자체 조선소 가동률이 높아서 새 프로젝트를 받을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납기가 3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이면 늦습니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개조 방식으로 접근하면 빠를 수 있지만 대형 FSRU 건조 실적이 많지 않아서 일정 리스크가 있습니다. 장관이 다그쳤죠. 중국은요? 에리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20% 이상 저렴합니다. 납기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납기 준수율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의 대형 프로젝트 납기 지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FSRU 같은 특수 설비에서의 납기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제때 오지 않으면 그건 설비가 아닙니다. 고철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한 거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겨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납기가 석 달만 밀려도 그 석 달 동안 난방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전력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에리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 일정 지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공정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하청업체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다른 후보들과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루드비히가 제 옆에서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기술력도 한국, 납기도 한국이라는 건가? 에리히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회의실을 가장 뜨겁게 달군 주제였죠. 보안이었습니다. 안보 전문가 카를 하이덴이 일어났습니다. 카를은 유럽연합 사이버 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사람인데 이날은 표정이 단호했죠.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FSRU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첨단 제어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카를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FSRU 내부의 제어 시스템 구조도가 떴죠. 제기화 공정 제어, 압력 관리, 안전 차단, 원격 모니터링. 이 모든 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교란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것도 한겨울에요.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부에 누구의 손을 넣을 것인가?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입니다. 이 발언이 회의실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을 따졌고 다른 쪽에서는 안보를 따졌죠. 재정 담당관 클레멘스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칼을 중국산이 20% 저렴합니다. 20%면 수천억 원 차이예요.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카를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클레멘스 20% 아끼고 제어 시스템이 뚫리면 그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겨울에 가스 공급이 1만 멈춰도 산업 피해가 수조 원입니다.
20% 절약이 과연 절약입니까? 클레멘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면서 생각했죠. 싸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싼 선택은 종종 가장 비싼 대가를 부릅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논쟁을 멈췄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술력, 한국이 우위. 납기, 한국이 가장 안정적. 보안,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맞습니까? 에리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를도 고개를 끄덕였죠. 안보 관점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파트너입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클라우스, 기술실사팀을 편성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잠깐 멍하니 있었죠. 루드비히가 옆에서 가방을 챙기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루드비히, 솔직히 나는 한 달 전까지 한국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유럽의 생존이 한국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이게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좀 신기해. 루드비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 둘 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기술 실사 준비를 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놀라웠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극저온 화물창 기술 세계 최고, 대형 조선소 3곳이 동시에 건조 능력 보유, FSRU 건조 및 개조 실적 다수.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걸어온 길이었죠.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하고 인력을 키우고 한 척 한 척 실적을 쌓아온 과정이 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걸쳐 다져온 것이었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가스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유럽에 주는 건 가스가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묶여있던 유럽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곧 저는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이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항구에 떠있는 그 거대한 선체를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었죠. 수치만 보면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0%에서 12%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류를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숫자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고요? 러시아 가스가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게 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산 LNG가 유럽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러시아 밸브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미국 밸브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공급선 편중 리스크 재평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러시아 대신 미국에 묶이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루드비히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보고서 봤어. 솔직히 불편했어. 불편하라고 쓴 겁니다. 루드비히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동맹이잖아. 러시아와는 다르지. 우리가 미국을 러시아랑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드비히, 동맹이라는 건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동맹도 압박카드를 씁니다. 에너지는 특히 그렇죠. 루드비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브뤼셀에서 긴급 에너지 안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에너지 담당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도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의장이 회의를 열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LNG 장기 구매 계약 확대 요청입니다. 서류가 돌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압박 아닙니까? 7,5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에너지를 외교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했던 짓과 뭐가 다릅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분노, 불안, 체념, 표정이 다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불쾌감이었죠. 네덜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 최대 LNG 공급국입니다. 관계를 훼손하면 우리가 더 곤란해집니다. 프랑스 대표가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는 겁니까? 러시아한테 당한 걸 미국한테 또 당하자고요? 의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나라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벗어나는데 그 끔찍한 겨울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밸브를 쥔 손만 바뀐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프리드리히와 마주쳤습니다. 프리드리히도 기술 자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있었죠. 클라우스, 회의 내용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감옥을 옮긴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감이야. 그래서 FSRU가 더 중요한 거지. FSRU가 있으면 공급선을 바꿀 수 있으니까. 미국이 싫으면 카타르에서 받고 카타르가 불안하면 호주에서 받으면 돼. 파이프라인은 한 곳에 고정되지만 FSRU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FSRU는 단순한 가스 수입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죠. 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적 자산. 그게 FSRU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다음 주 기술 검토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재정 담당관 클레멘스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클레멘스가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가 FSRU 건조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대비 20% 저렴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면 수천억 원 차이였으니까요. 클레멘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20%를 절약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비싼 쪽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납세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금액 차이였죠. 일부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카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보 전문가 카를 하이덴. 이 사람이 일어서면 회의실이 긴장합니다. 클레멘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중국산 FSRU의 제어 시스템은 누가 만듭니까? 클레멘스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죠. 카를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체 개발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까지 전부 중국산이에요. 이 설비가 독일 항구에 들어오면 유럽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부에 중국 시스템이 박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를이 목소리를 높였죠. 이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격으로 조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에 재기화 공정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20% 아꼈다가 국가 에너지 공급이 마비되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클레멘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카를. 그건 극단적인 가정 아닙니까? 중국과도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카를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 내 중국산 통신 장비 보안 논란을 잊으셨습니까? 에너지 인프라는 통신 장비보다 훨씬 중대한 안보 영역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에 누구의 손을 넣을 겁니까?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 문제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클레멘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20%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카를의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한번 들이면 20년, 30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장관이 논쟁을 정리하며 저를 지목했습니다. 클라우스 기술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말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입을 열었죠. 장관님, 저는 27년간 에너지 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싼 선택은 종종 가장 비싼 대가를 부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왜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쌌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편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죠. 우리는 30년간 그 편리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그 겨울에 치렀습니다. 저는 한 호흡 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국산이 20% 저렴합니다. 매력적인 숫자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20년 뒤에도 이 선택이 안전한가? 30년 뒤에도 이 설비를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근거를 말해주세요.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력. 극 좋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납기. 한국 조선소의 공정관리 능력은 업계에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셋째, 보안. 한국은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제어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 모두 검증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FSRU는 공급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산 FSRU를 확보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는 에너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묶이지 않는 구조 말입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말했죠. 클라우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산 FSRU를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데 루드비히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클라우스, 오늘 발언 좋았어. 좋았다기보다 할 말을 한 거죠. 루드비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라. 하지만 자네 알지? 이제 진짜가 시작이야. 결정을 내린 건 첫 걸음일 뿐이고 실제로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가동될 때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FSRU 확보 전략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산 FSRU는 유럽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것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누군가가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선택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루드비히 말대로 선택을 현실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한국 조선소가 정말로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종이 위의 숫자가 현실에서도 통할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확인하게 됩니다. 독일 항구에 한국산 FSRU가 도착하는 날, 저는 그 현장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27년의 경력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독일 북부 빌헬름스하펜 항구. 저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영하 8도, 바람이 얼굴을 때리듯 불어왔죠. 코트킷을 세우고 항구 끝자락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빛 수평선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루드비히가 옆에 서서 커피를 건넸습니다.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기미 바람에 휘날렸죠. 언제 도착한대? 오전 9시 예정입니다. 루드비히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남았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항구를 둘러봤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술자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배관 연결팀, 안전점검팀, 항만 관제팀. 전부 방한복을 입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언론사 차량도 여러 대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고요. 프리드리히가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관제탑에서 연락 왔어. 예정대로 진입 중이래. 30분 뒤면 시야에 들어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27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고서는 수천 건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 처음이었죠. 종이 위에 숫자가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20분쯤 지났을까? 루드비히가 먼저 봤습니다. 클라우스, 저기. 수평선 위에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점이었죠. 그런데 그 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선체. 길이가 300m가 넘는 철의 덩어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다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입이 벌어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FSRU의 규모를 숫자로 읽었을 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길이 300m, 폭 50m, 저장 용량 17만 세제곱미터. 그냥 큰 베개건이 했죠. 그런데 실물을 보는 순간 숫자가 주는 감각과 현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떠있는 도시였습니다. 선체 위에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제기화 장치의 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루드비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단하군.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세 글자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모든 말을 삼켜버렸으니까요. 저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항구 벽에 천천히 붙으면서 계류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항만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관 연결 작업이 들어갔고 안전점검팀이 설비 곳곳을 돌아다니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무전기를 듣더니 저한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반 완료. 배관 연결 시작한대. 시운전은 내일 아침 예정이야.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이 설비가 진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긴장감이 뒤섞여서 눈이 감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6시 다시 항구에 나갔습니다. 시운전 현장이었죠. 제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 모니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4명이 각자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담담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일을 또 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화면을 확인하고 서로 짧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수석 엔지니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짧은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젠베르크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물었습니다. 시운전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 배관 연결 확인 완료했고 안전 시스템 점검도 끝났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27년간 수많은 기술자를 만나봤지만 이런 종류의 확신은 자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확신, 수십 척, 수백 척을 건조하고 시운전하면서 쌓아온 경험. 그게 이 사람의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제어실 모니터에 숫자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LNG 유입량 정상, 열교황이 작동 정상, 제기화 온도 정상 범위 진입. 프리드리히가 제 옆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극저온 시스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에게 이 순간은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클라우스, 열교환 효율 봐. 설계 사양 그대로야. 저도 봤습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설계 수치와 일치하고 있었죠. 종이 위의 숫자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력 정상, 온도 안정, 제기화 효율 설계 사양 이내, 가스관 투입 준비 완료. 그리고 버튼이 눌렸습니다. 제기화된 천연가스가 FSRU에서 육지의 가스관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62도의 얼음가스가 녹아서 다시 기체가 되어 독일의 가스관을 타고 흘러가는 순간이었죠.
제어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죠. 루드비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작동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27년간 에너지를 다루어오면서 그래프와 숫자와 보고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실제로 가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숨통이 다시 트이는 순간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있었죠. 첫 주가 지났습니다. 단 한 건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24시간 가동, 재기화 효율 정상 유지, 공급 차질 제로.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SRU는 묵묵히 돌아갔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가스를 녹이고 관으로 밀어넣고 또 녹이고 또 밀어넣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들이 달라지고 있었죠. 가스 저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절벽처럼 떨어지던 그래프가 이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가동을 줄였던 화학 공장들이 다시 생산 계획을 올렸고 야간 조업을 중단했던 철강 공장이 다시 불을 켰죠. 수치 하나하나가 살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끊었던 수영장 온수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줄였던 가로등이 다시 밝아졌다는 소식도 들렸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영장 온수, 가로등, 시청 난방.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것들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졌고 가스 소비량은 더 올라갔죠. 하지만 공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FSRU가 버텨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빌헬름스하펜 항구를 찾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배가 돌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죠. 항구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FSRU의 거대한 선체 위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배관 사이로 하얀 김이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이 배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항만 관리인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이젠베르크 박사님 또 오셨습니까? 네, 그냥 좀 보려고요. 관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배가 온 뒤로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24시간 사람이 움직이고 불이 켜져 있고 가스가 흐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배를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배는 살아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영하 162도의 얼음을 녹이고 가스로 바꾸고 육지로 보내고 있었죠. 독일의 저녁 식탁을 지키고 공장에 불을 켜고 병원의 장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 난간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루드비히였습니다. 클라우스, 이번 달 에너지 보고서 나왔어. 봤어? 아직 못 봤는데? 어때? 루드비히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스 저장률 회복세 확인, 산업 가동률 정상화 진입, 동절기 에너지 공급 안정 전망으로 상향 조정. 클라우스, 우리가 해냈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클라우스, 거기 있어? 있어. 있어요. 지금 빌헬름스 하펜이야. 또 거기 갔어? 자네도 참.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 이 배가 돌아가는 걸. 루드비히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죠. 알아. 나도 그래. 전화를 끊고 다시 배를 바라봤습니다. 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배관 사이로 가스가 흐르는 미세한 진동이 발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FSRU를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었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땜질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묶여있던 유럽이 바다 위의 플랫폼으로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그 전환의 심장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일어난다. 바다 위에서 영하 162도 속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배처럼. 하지만 이 조용한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유럽의 에너지 미래는 정말로 안전해진 걸까?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질문이 다시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겨울을 넘겼습니다. 유럽은 살아남았죠. FSRU가 항구에서 쉬지 않고 돌아간 덕분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고 회의실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27년을 일하면 한 가지를 배웁니다. 위기가 지나간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풀 때 다음 위기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봄, 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행한 보고서 한 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글로벌 LNG 시장 전망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루드비히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숫자가 나왔어? 저는 보고서를 루드비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봐. 2028년 전망이야. 루드비히가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루드비히의 눈썹이 점점 올라갔죠. 이거 공급 과잉 아니야? 마야. 202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LNG 생산 설비가 대규모로 완공돼. 미국, 카타르, 호주, 모잠비크까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야. 루드비히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좋은 거 아닌가? 가격도 떨어지고 확보도 쉬워지고. 겉보기에는 그래. 하지만 그 반대편을 봐야 해. 저는 보고서의 한 챕터를 펼쳐서 가리켰습니다. LNG 공급 과잉 시 FSRU 수요 변동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면 FSRU를 새로 확보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지. 지금은 FSRU가 생명줄이지만 5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루드비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조선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FSRU 수주가 몰려 있는데 그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에너지 시장은 늘 그래왔습니다. 위기가 오면 폭발적으로 투자가 몰리고 위기가 지나면 수요가 쪼그라들죠. 지금 한국 조선소에 밀려드는 FSRU 주문도 언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다시 의제로 올라온 겁니다. 브뤼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장이 발언을 시작했죠. 여러분, 에너지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기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이건 선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을 받았습니다. 가스도 결국 화석 연료입니다. 지금은 가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합니다. FSRU도 언젠가는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깨끗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죠. 유럽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가스 사용량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FSRU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유럽의 생명줄이지만 20년 뒤, 30년 뒤에도 이 설비가 필요한 걸까? 수조 원을 투자해서 확보한 인프라가 시대의 변화에 밀려 고철이 되는 건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이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뜻밖의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하인츠가 가져온 기술 보고서였죠. 한국 조선업 기술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인츠, 이건 뭐야? 한국 조선소들의 최신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클라우스, 이거 한번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눈이 멈췄죠. 암모니아 레디 선박. 저는 하인츠를 봤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암모니아 레디라니? 하인츠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건조하는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 전환 기능을 미리 설계해 넣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LNG로 운영하지만 나중에 암모니아 연료가 상용화되면 최소한의 개조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놓는 거죠. 저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암모니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소 전환 가능 플랫폼이라는 항목도 있었죠. FSRU의 재기화 시스템을 향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죠. 프리드리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한국 조선소 기술 보고서 봤어? 방금 봤어. 자네도 봤구만. 솔직히 놀랐어. 이건 내가 예상 못한 부분이야. 프리드리히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클라우스. 보통 조선소들은 지금 당장 팔리는 배를 만들어. 돈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배를 만들면서 동시에 20년 뒤를 설계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야? 전략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 공급 과잉, 탄소 중립, FSRU의 미래, 이 질문들을 저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이었죠. 2028년에 공급 과잉이 온다고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가스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모니아, 수소. 가스 다음 시대의 연료를 미리 품에 안고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루드비히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루드비히, 한국 조선소 기술 보고서 봤지? 봤어. 암모니아 레디 말하는 거지? 그래! 솔직히 충격이었어. 나는 2028년 공급 과잉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더라고. 루드비히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나도 그 부분에서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 유럽은 위기가 터지면 허겁지겁 대응해. 러시아 가스 끊겼을 때도 그랬잖아. 터미널이 없었어. 급하게 FSRU를 찾아 헤맸지. 마야. 그런데 한국은 달라.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 지금 돈이 되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20년 뒤에 필요한 걸 지금 설계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야. 저는 루드비히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섭다는 건 존경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조선업 관련 자료를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암모니아 레디 선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운반선, 해상풍력 설치선,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까지 한국 조선소들은 에너지 전환 시대 전체를 내다보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었죠. 프리드리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말해. 한국이 암모니아랑 수소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건가? 아직 암모니아 연료 선박은 상용화 전이잖아. 프리드리히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암모니아 연료 엔진은 아직 시험 단계고 인프라도 부족해. 하지만 핵심은 이거야. 나중에 기술이 준비됐을 때 선박도 준비돼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한국은 선박 쪽을 먼저 준비해 놓겠다는 거야. 기술이 따라오는 순간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문을 만들어 놓는 거군. 정확해. 문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벽을 부셔야 해. 한국은 벽을 부수는 대신 처음부터 문을 달아 놓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나라는 위기에 대응한다. 위대한 나라는 위기를 준비한다. 유럽은 위기에 대응하는데 익숙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기자 허겁지겁 FSRU를 찾았고 미국 LNG를 끌어왔고 비상대책을 세웠죠. 대응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불이 난 다음에 소화기를 찾은 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소화기를 갖다 놓는 나라였죠. 지금 잘 팔리는 FSRU를 만들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의 에너지 설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해양 인프라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현재의 LNG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암모니아 믹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시장 대응을 넘어선 장기 전략 설계이며 유럽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7년간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여러 나라의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는 자주 만나본 적이 없었죠. 루드비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드비히, 나 오늘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 뭔데? 한국은 LNG를 녹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하고 있는데?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아직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만들고 있었어. 루드비히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데이터가 바꿨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를 바꾼 거야. 전화를 끊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현재를 지키면서 동시에 미래를 짓고 있는 나라였죠. 이 겨울을 넘기면서 유럽을 살렸고 다음 계절까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겨울을 넘겼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증명될 터였습니다. 2023년 12월 유럽의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베를린 상황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기상청 긴급 예보가 날아왔죠. 북극 한기가 유럽 전역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 지속기간 최소 2주. 하인츠가 예보 자료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보셨습니까? 이 정도 한파는 10년 만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숫자를 훑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1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상황실 모니터가 붉게 물들었던 그날 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던 그 침묵, 국가가 멈출 수 있다는 공포. 루드비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루드비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표정에서 보였죠. 작년에 악몽이 떠오르는군. 나도 그래. 하지만 올해는 다르잖아. FSRU가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달랐죠. 빌헬름스 하펜 항구에 한국산 FSRU가 떠 있고 다른 항구에도 FSRU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평상시에 잘 돌아가는 설비가 극한 상황에서도 버텨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가스 소비량이 치솟았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소비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갔죠. 난방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가정, 병원, 학교, 공장 모든 곳에서 동시에 가스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츠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소비량이 평소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죠. 클라우스, 현재 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정상입니다. FSRU 풀가동 중이고 가스관 공급도 안정적입니다. 이 한파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잠깐 뜸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장관에게 불확실하다고 말하면 정치적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현재 저장률과 공급 능력으로 볼 때 FSRU가 정상 가동을 유지하는 한 버틸 수 있습니다. FSRU가 정상 가동을 유지하는 한이라. 그 조건이 깨지면요? 그때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FSRU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 배가 멈추면 끝이었죠. 둘째 날, 셋째 날, 한파는 누그러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졌고 가스 소비량은 더 올라갔죠. 상황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됐고 저도 사무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죠. 하인츠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클라우스, 일어나세요. 눈을 떴습니다. 하인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왜? 무슨 일이야? 빌헬름스 하펜 FSRU 제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기화 시스템 일부 구간에서 압력 경고가 떴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제기화 라인 3번 구간, 압력 상승 경고,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야? 한파로 해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기화에 쓰는 해수 열교환 효율이 저하되면서 압력 균형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드리히가 경고했던 상황이었죠. 극저온 시스템은 실수 한 번이면 끝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루드비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한 번 만에 봤더군요. 루드비히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죠. 루드비히,
빌헬름스 하펜 FSRU에서 압력 경고가 떴어. 심각한 수준이야? 아직 노란색이야. 빨간색은 아니고. 하지만 해수 온도 저하 때문에 열교환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루드비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뭐래? 지금 확인 중이야. 전화를 끊고 빌헬름스 하펜 제어실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가 전화를 받았죠. 새벽 2시인데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도 안 자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젠베르크 박사님,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압력 경고 원인이 뭡니까? 해수 온도가 예상보다 2도 더 떨어졌습니다. 열교황이 유입 해수 온도가 설계 하한에 근접한 겁니다. 하지만 대응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조 열교환 라인이 설계돼 있습니다. 지금 보조 라인을 투입하면 압력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대비가 돼 있다. 보조 라인이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극한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놨다는 뜻이었죠. 15분 뒤 하인츠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압력 정상화 진입 중입니다. 보조 열교환 라인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분 뒤 노란색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인츠가 물을 가져다 줬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왜 그렇게 담담했는지를. 빌헬름스 하펜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화면을 확인하던 그 모습, 그건 무신경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유였죠. 수백 척을 건조하면서 축적한 경험이 설계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한판은 열이틀 더 이어졌습니다. 유럽 전역이 꽁꽁 얼어붙었죠. 하지만 FSRU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스를 녹이고 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압력 정상, 온도 안정, 공급 차질 제로. 한파가 물러간 날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인츠가 최종 보고를 읽었죠. 한파 기간 총 14일, 가스 공급 중단 건수 0건, FSRU 가동 중단 0건, 가스 저장률 최저점 대비 현재 회복세 진입. 루드비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텼어. 진짜로 버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텼다.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러시아산 LNG 전면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를 끄는 데 이어 남아있던 러시아산 LNG 수입까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결정이었죠. 러시아 의존도 40%에서 출발해 12%까지 줄었고 이제 제로를 향해 가는 겁니다. 브뤼셀에서 에너지 독립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의장이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단일 공급자에게 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이 순간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죠. FSRU가 없었다면 이 선언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산 FSRU가 항구마다 떠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를 완전히 끊어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세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FSRU가 지켜낸 겨울. 프랑스 에너지 전문 매체도 기사를 냈죠. 유럽 에너지 안보의 숨은 영웅, 한국조선업. 기사 제목만 봐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 안보 세미나에서 코리아 모델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 모델로 한국의 조선 기술과 FSRU 전략이 분석 대상이 된 겁니다. 유럽 조선업계와 에너지 업계에서 한국과의 협력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술 제휴, 공동 개발, 장기 파트너십.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바꾼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빌헬름스 하펜 항구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FSRU의 선체 위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배관 사이로 하얀 김이 올라가는 모습,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 배는 한 번도 쉬지 않았죠. 24시간 365일. 묵묵히 가스를 녹이고 유럽의 불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가 없었다면 지금 유럽은 어둠 속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했죠. 한국은 선택이 아니었다. 해답이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27년 경력의 에너지 전문가로서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유럽의 전략적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한국이 유럽에 준 것은 가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의미를 저는 이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베를린.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흘렀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죠. 유럽 에너지 안보 구조 변화 분석. 27년 경력의 마지막 공식 보고서가 될지도 모르는 문서였습니다. 루드비히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뭘 쓰고 있어? 정리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루드비히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년이라.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못했지. 솔직히 못했어. 루드비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이번 보고서에는 뭘 쓸 건데?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 뭔지를 다시 정의하려고. 루드비히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에너지 주권? 그래.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 주권이라는 말을 쉽게 써왔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면 주권이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 에너지 주권이란 단순히 가스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야. 그럼 뭔데? 선택할 수 있느냐야? 루드비히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러시아에 의존했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어.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면 우리는 얼어붙는 수밖에 없었지. 미국 LNG에 기대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미국이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을 걸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마야. 하지만 FSRU가 생기면서 달라졌어. 미국이 부담스러우면 카타르에서 받고, 카타르가 불안하면 호주에서 받으면 돼. 어느 나라에도 묶이지 않아. 공급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거야. 이게 진짜 에너지 주권이야. 에너지 주권은 양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어. 루드비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준 게 한국이라는 거지. 그래, 한국은 우리에게 가스를 판 게 아니야. 선택권을 되찾게 해준 거야. 루드비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웃었죠. 자네 2년 전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보고서에서 처음 봤을 때 표정이 기억나? 한국이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 얼굴이었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마야, 그때는 진짜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항목은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었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 세계 FSRU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가 차지하는 점유율 60% 이상, LNG 운반선까지 합치면 70%를 넘었죠. 극저온 화물창 기술에서 독보적 위치, 납기 준수율 업계 최고, 영업이익률은 15%를 목표로 상승세. 이건 단순한 산업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특정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프리드리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말해.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야? 가격이 경쟁력 있어서야? 프리드리히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 맞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꺾이지 않았다는 거야. 한국 조선업이 항상 순탄했던 게 아니거든. 2000년대 후반에 조선 불황이 왔을 때 수주가 끊기고 적자가 쌓이고
구조 조정을 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 그때 다른 나라 조선소들은 문을 닫거나 축소했지. 하지만 한국은 버텼어. 버티면서 기술을 쌓았고 인력을 유지했고 다음 기회를 준비했어. 그래서 LNG 시대가 왔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았다.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죠. 한국이 강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았던 끈기. 지금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인내. 암모니아 레디 선박을 지금부터 설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이건 단순한 산업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의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단기적 가격 우위나 기술적 우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불황기에도 핵심 역량을 유지하고 미래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장기 전략이 근본적 차별점이다. 다음 항목은 패권 균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럽을 중심에 놓고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의 위치를 표시했죠. 그리고 각각의 관계를 선으로 이었습니다. 러시아, 유럽의 첫 번째 의존 대상이었죠. 30년간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했고 그 대가로 유럽의 외교적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곧 그 줄이 끊어졌죠. 미국, 러시아를 대체한 두 번째 공급자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외교 카드로 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저가 공세로 접근했지만 보안 리스크와 기술 신뢰도 문제로 유럽이 경계하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한국, FSRU라는 플랫폼을 통해 유럽에 선택권을 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전략적 균형추.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FSRU는 단순한 에너지 설비가 아니다. 공급선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유럽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에너지 구조를 구축했다. 한국산 FSRU는 이 구조의 물리적 기반이자 전략적 균형 장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베를린 건물 사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루드비히가 퇴근하면서 다시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어? 마지막 부분이야. 결론. 뭐라고 쓸 건데? 저는 의자를 돌려서 루드비히를 바라봤습니다. 루드비히, 나는 30년 가까이 에너지를 연구했어. 그동안 수천 건의 보고서를 쓰고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하고 수십 개국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했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 뭘? 나는 에너지를 가격으로만 봤어. 효율로만 봤고 수급 균형으로만 봤지. 하지만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알게 됐어. 에너지는 숫자가 아니야. 의지야. 루드비히가 문틀에 기대서며 듣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갔을 때 숫자는 우리를 구하지 못했어. 구한 건 의지였어. 겨울이 오기 전에 FSRU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극한 상황에서도 설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기술로 뒷받침한 나라가 한국이었어. 루드비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결론이 뭔데? 저는 돌아서서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계가 필요로 할 때 답을 내놓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한국은 이미 그 반열에 서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루드비히가 조용히 박수를 쳤죠. 클라우스, 2년 전에 자네가 한국이라는 글자를 보고 코웃음 쳤던 거 기억나? 임시방편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지? 부끄럽지만 기억나. 지금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해. 한국이 없었다면 유럽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어. 그리고 한국은 겨울만 지킨 게 아니야. 다음 계절까지 설계하고 있었어. 암모니아, 수소, 에너지 전환. 우리가 아직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만들고 있었지. 루드비히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보고서 제출하면 은퇴해도 되겠다. 은퇴는 아직이야. 할 일이 남았거든. 뭔데? 한국 조선소를 직접 가볼 거야. 그 기술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루드비히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생각이 바뀔걸. 바뀌면 바뀌는 거지. 데이터가 바꿔주겠지. 루드비히가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겨울 저는 유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밸브가 잠겼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러나 바다 위에 떠있던 한국산 FSRU가 유럽에 시간을 주었고 선택권을 주었고 주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제조국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균형을 움직이는 기술 국가입니다. 영하 162도를 다루는 나라가 미래 50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총과 돈으로 질서를 다투는 동안 한국은 기술로 조용히 그 질서를 바꾸고 있었죠. 그 겨울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세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